이재명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2명을 소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과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통일부와 문체부 등 4-5개 부처 개각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패할 거란 우려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또 벌어졌습니다. 전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였는데 생활고도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 등의 반대로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 중단될 위기입니다. 제2의 타다가 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은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마약 음료 한 병에는 필로폰 1회 투약량의 3배에 달하는 양이 들어있었습니다. 유류세 인하 지속 여부가 이번 주 발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주문 배달 앱 소비자가 줄자 플랫폼들이 서비스 체계를 바꾸는 등 배달비 낮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치권에는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오늘도 여야 모두 집안 문제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전하겠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피의자 2명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돈을 받은 의원 수가 10명이다, 20명이다. 인원을 특정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걸 보면 검찰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료를 확보한 상태로 보입니다. 월요일 뉴스9는 김보건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가장 먼저 소환한 사람은 돈봉투를 만든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전달책인 강화평 전 구의원입니다. 강 감사는 살포된 9,400만 원 가운데 8천만 원을 조달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전달하고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이 마련한 1,000만 원 가운데 900만 원을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직접 뿌린 것으로 영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강 감사는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조직 총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전 구의원은 강 감사가 만든 1,000만 원을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돈 전달에 관여한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와 조택상 전 부시장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돈 공여자를 불러 조사한 뒤 돈봉투를 받은 의원을 특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까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포함해 최소 9명, 최대 12명의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직접 뿌린 50만 원 돈봉투를 받은 상황실장 40명은 특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정치 탄압 주장만 반복하던 민주당도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조기 귀국도 공식 요청했습니다. 다가올 태풍에 미리 대비하자는 뜻이겠죠. 대표 스스로가 엄청난 사법 리스크로 당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전 대표를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일으킵니다. 난감한 민주당의 상황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대표는 진상규명을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는데 공정한 검찰 수사도 요구했습니다. 지난 12일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이 대표는 야당 탄압이란 주장을 이어왔지만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인 녹음 파일에 의원들의 이름까지 나오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어젯밤 이 대표와 통화한 송영길 전 대표는 여전히 모르는 일이고 검찰 조사를 보고 어떻게 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내에서는 핵폭탄급 파장을 몰고 올 이번 사건에 지도부가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아주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어설프게 하거나 이러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기획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예. 당을 해체할 정도의 위기감을 갖고 특히 이 대표가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요청한 걸 두고 내로남불,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재명의 내로남불, 이재명의 냉혹함 뭐 이런 걸로 또 다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사건은 조사 대상이 방대하고 쟁점도 많아 내년 총선까지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런 대형 악재들이 연이어 민주당을 강타하는데도 도무지 이상한 건 여권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뭔가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요구가 커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전후해 중폭 정도의 개각도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 등 장관 4-5명을 교체하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근로시간제 개편안으로 논란을 부른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다음 달부터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되는 7월까지 순차적으로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인사를 하는 상시 교체의 의미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개각 움직임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무관치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외교안보 라인에 이딴 실책에 더해 홍보수석실의 무능까지 겹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도감청 의혹이 불거진 직후 미국 감싸기 논란을 일으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도 내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어떤 입장을 좀 전달하실 계획이세요?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차장을 즉시 경질하십시오. 다만 윤 대통령은 총선이 1년가량 남은 시점에서 참모들의 차출론이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국정과제에 전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여권 내부에선 이대로 가다가 내년 총선에서 또 패할 거란 우려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에서의 지지율 하락도 심상치 않습니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약속이나 한 듯 최고위원들이 말실수로 점수를 잃고 전광훈 목사에게 발목을 잡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도 아픈 대목이죠. 국민의힘 사정은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대구 회동을 이틀 앞두고 연기했습니다. 대신 4.19 기념일 행사에 참석하고 현장 탐방을 하기로 했는데 당 지지율이 내리막인 상황에서 등을 돌린 중도층 마음 잡기에 나선 겁니다. 외교관계 문제, 당내의 설화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3.9%로 돈봉투 살포로 위기에 몰린 민주당 지지율보다 15%포인트 가까이 낮았습니다. 해당 기관 조사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 지지율 급락의 원인으론 지도부 리스크가 우선 꼽힙니다. 당원 100% 투표로 선출한 김기현 지도부는 출범 40여일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대부분이 5.18 실언, 밥 한 공기 논란으로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김 대표의 경고에도 태용호 최고위원은 오늘 SNS에 정제되지 않은 말로 민주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당 지도부는 전광훈 목사 문제도 끊어내지 못하다가 전 목사로부터 손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황당무계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위기감이 커지면서 새 인물 영입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 의원은 당 지지율이 최소 40% 중반이 되지 않으면 인지도 높은 개혁 성향의 인사들을 영입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돈봉투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고 반면 여권은 무능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과연
대통령실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상황을 보고 있는지, 인적 개편의 방향과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김정우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 기자, 여권 상황이 간단치가 않죠. 인적 쇄신 없이는 국면을 돌파하기가 어렵다. 이건 뭐 분명한 인식인가요? 일단 뭐 대통령실은 지지율을 기준으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예. 내년 총선에 패할 경우에 레임덕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지지율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지지율 하락의 기저엔 그 경제 위기가 있고요. 개혁 이슈로 이를 돌파하기도 버거운 판에 최근에 그 미국 도감청 의혹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문제의식이 대통령실 내부에도 있습니다. 예, 당혹스러운 건 다음 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잘 치르면 국면이 좀 바뀔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김태호 1차장이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비판이 있죠. 예, 일단 뭐 국민의 절대 다수는 그 한미 동맹 강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특히 그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죠. 하지만 그 김 차장이 과도하게 미국을 감싸는 모습을 언론에 노출하면서 국민 감정을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내부적으로 심각한 인식 공유,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유감 표명, 그리고 앞으로 긴밀한 공조 약속. 그 한 여당 의원도 이번 사안은 우리가 좀 더 세게 반응했어도 미국 측에서 이해했을 상황이었다며 대응이 미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사실 김태호 차장의 발언은 저도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서실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격앙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그 외교의 최종 목표는 결국 국익인데 한미 동맹만을 절대 가치로 여긴 듯한 모습을 외부에까지 보인 게 결국 패착이었다. 이런 지적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홍보수석실은 왜 그렇습니까? 부대변인 한 명이 또 그만뒀습니다. 이건 뭐 사표를 낸 겁니까? 아니면 교체가 된 겁니까? 일단 뭐 홍보수석실과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사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예. 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4월 들어서만 그 부대변인을 포함해서 2, 3, 4급 행정관 3명이 대통령실 떠났는데 예. 또 그전에는 뭐 강희선 대변인, 이재명 부대변인도 교체되면서 예. 바람잘 일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 각종 이슈 대응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69시간 근로자 개편이나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같은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자주 혼선을 빚으면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선과 정책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 수석은 총선 차출설과 그리고 문화부 장관 발탁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우선한데 대통령실 내부에서 뭐 참모들이 출마를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또 많잖아요. 이것도 좀 그리 적절치는 않게 보입니다만 누가 있습니까? 출마 예정자. 마침 뭐 김은혜 수석 말고도 그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도 주요 출마자로 꼽히는데요. 의원 시절인 지역구 그 서울 마포갑보다 요즘 고향인 충남 예산 지역 출마가 더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마침 그 김건희 여사의 야생동물 구호 일정이 그 충남 예산의 센터에서 진행이 됐는데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렇게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런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상황이 더 심각하죠. 뭐가 문제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까? 그 용산 내부에서도 그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 그 답답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이 정부보다 좀 정무적 대응의 폭이 훨씬 넓을 만큼 야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싸우면서 실리를 챙겨야 하는데 허둥지둥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최근 시끄러운 그 정광훈 목사 논란도 선제적으로 당과 선을 긋는 입장 표명을 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야당은 무엇보다 돈 봉투 사건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를 주고받은 이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총선까지 가기엔 부담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 동보투 사건은 그 이재명 대표의 개인 사법 리스크와 달리 당내 의원 다수가 얽혀있기 때문에 파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가늠할 수 없는 이른바 그 핵폭탄급 이슈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총선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과 충청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상당히 큰데요. 이렇게 여야 모두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정치의 역할 자체가 실종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예, 뭐 아무리 싸워도 그들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국민들이 답답하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겠죠. 예,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던 30대 여성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달 사이에 벌써 3번째 비극입니다. 개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보도는 저희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의 보도라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문 앞에는 수도요금 체납으로 단수 조치를 한다는 예고장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이 집안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집안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숨진 A씨는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였습니다.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2년 뒤 9천만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지난 201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여야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재계약할 당시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보다 많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되게 열심히 사시려고 노력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일당이 너무 무리하게 증액을 했어요. 대부분. 2달 사이에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지자 같은 처지의 이웃들은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좀 참담하고요. 솔직히 애들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건축왕 측의 변제를 위한 재산 매각은 제자리 걸음이고 정부 대책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사이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살고 있던 집이 아무 잘못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건 누군가에겐 그동안의 삶이 모두 부정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법망을 피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법으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긴 했는데 피해자 구제가 왜 안 되고 있는지,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벌써 3번째 안타까운 소식인데 피해자들은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기존의 세입자들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오늘 숨진 피해자와 지난 2월에 숨진 피해자 모두 이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어서 낙찰자가 나와도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4일 숨진 20대 피해자 역시 보증금 9천만 원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에 세입자의 우선 변제 금액을 늘리도록 했지만 이 법 개정 이전에 전세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정부 지자체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네, 지원책이 있긴 한데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인천시가 긴급 지원한 임대주택 200여 채 입주자 가운데 이 전세 사기 피해자는 8가구 뿐이었습니다. 이 미추홀구에서만 전세 사기 피해는 최소 3천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극소수만 지원을 받은 셈입니다. 예. 이 피해자들은 6개월 뒤에는 주거 현장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누가 거기에 들어가겠느냐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그동안 대대적으로 쏟아낸 대책들은 다 뭡니까? 네, 있긴 했지만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이 주로 사기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도움은 없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추가 대책 가운데 낮은 이자로 전세 대출을 연장해 준다는 것도 결국은 시중은행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대책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경매 절차를 일시 중지해달라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낙찰되면 대출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은 신용 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경매에 나온 집을 사겠다는 피해자들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전세 대출. 지금 우리가 전세 가요? 어떻게 가요? 어디를 가요? 대책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데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게끔 일단 경매 중지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예, 뭐 이런 요구들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당사자들은 피가 마르는 상황인데 정부 대응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부 여당은 세금을 투입해서 직접 지원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법 체계와 기존의 제도를 뛰어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예. 하나하나 따져보면 2%가 부족해서 결국은 작동하지 않는 정책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해자 숫자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기존 제도의 틀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 쉽지 않은 일이겠죠. 하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대책회의를 열어서 특단의 대책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아차는 노사 단체 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모가 오래 회사에 다닌 경우에 자녀에게 채용에 가산점을 주는 거죠. 글로벌 기업이라는 게 의심스러울 지경이고 당연히 청년층에서는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정명령까지 내렸는데 말을 듣지 않자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차는 지난해 생산직 공채 경쟁률이 500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 직장입니다. 그런데 노사 단체 협약엔 장기 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조항이 노조법을 어겼다며 지난 2월 초 시정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자 노사 양쪽을 동시에 입건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산별연맹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라 금속노조 위원장이 대상입니다. 수사 단계에 들어간 거죠. 범죄 인지가 됐으니까. 신문 조사 같은 것도 저희가 다 받고 해. 기아차 관계자는 조항 삭제 요구를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했고 금속노조 측은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란 입장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박탈감을 토로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이미 진로가 정해져 있는 거고 또 공정하게 똑같이 면접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세습 근절을 지시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고용부는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또 다른 5개 업체에 대해서도 사법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3년 전 코로나 사태로 병원 가기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코로나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다시 원위치할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 개정으로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비약적인 기술 발전으로 비대면 진료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는데 우리만 왜 이렇게 고립을 자초하는지 오진의 위험성 때문에 안 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의 이용 실태부터 분석하겠습니다. 보도에 최원영 기자입니다. 기침하고 나면은 목이 좀 따끔따끔 아파요. 성도염일 가능성이 높은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승소연 씨. 비대면 진료로 의사 진료도 받고 약까지 집으로 배송받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는 게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약 배송을 집까지 다 해주니까.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사람은 전체 국민 4명 중 1명 꼴인 1,379만 명. 진료 건수는 3,661만 건에 달합니다. 직장 생활에 바쁜 대도시 30, 40대가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다. 의료 취약주뿐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편리하게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직장 문화가 근무 시간이나 이제 퇴근 이후에도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하지만 다음 달 코로나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도 다시 막힙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허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게 구축이 됐는데 이제 이게 뭐 법령에 따라서 조금 없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법 개정이 안 되면 다음 달부터 한국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비대면 진료 금지국이 됩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더 큰 사회 경제적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한편에는 고소득 전문직 단체들이 있고 그 반대쪽에는 소비자 편의성을 무기로 기득권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이 맞서서 싸우는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진료 반대 의사, 약사뿐 아니라 변호사, 건축사 단체까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 구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냅니다. 민주당 전예숙 의원, 서영석 의원이 비대면 진료는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맞장구를 칩니다. 세 의원 모두 약사 출신입니다. 여기에 변호사와 건축사 단체도 가세했습니다. 이들은 의협과 함께 비대면 진료는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는 것이라는 공동 성명까지 냈습니다. 진료 영역에 있어서는 플랫폼이 대체할 수 없고 안전성보다 편의성이 더 우선한 가치로 가서는 안 되는. 하지만 정작 의료 소비자인 환자 단체는 비대면 진료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 피해를 그 환자들이 다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편의성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줘야지만. 비대면 진료가 기득권의 반대에 고사해버린 제2의 타다가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에 대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마약 범죄로 분류됐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반년이나 계획해서 벌인 것으로 이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에게 나눠준 마약 음료에는 보통 필로폰을 한 번 투약할 때 쓰는 양의 3배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상자를 오토바이에 옮겨 싣습니다. 25살 길모 씨가 강원도 원주에서 마약 음료를 만들어 서울 강남 학원가로 보내는 겁니다. 길 씨는 지난달 25일 특정 장소에 물건을 숨기고 받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건네받았고 이를 다시 중국에서 준비해 보낸 병에 우유와 함께 섞어 넣어 마약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마약 음료 한 병에는 통상 3회 투약분 필로폰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인 이 씨한테 제조 지시받은 거 맞으세요? 이들 일당은 음료를 마신 학생을 신고하겠다며 학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해 피싱과 마약 범죄가 결합한 신종 수법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등학생 대상 마약 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마약, 피싱 범죄가 결합된 신종 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감안. 경찰은 길 씨 등 붙잡힌 일당 7명 중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히 범행을 지시한 이 씨가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가 반년 동안 계획한 것으로 보고 이 씨 등 중국에 있는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휴대폰과 중계기 등을 포렌식해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지난해 한 어린이집에서 베트남인 부부의 아기가 숨지는 일이 있었죠. 당시 CCTV를 봤더니 원장은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 몸 위에 올라가서 10분 넘게 압박했습니다. 성인의 몸에 짓눌려진 아기는 태어난 지 고작 9개월이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아기의 머리를 강제로 누르며 낮잠을 재우려 합니다. 아기가 금세 잠을 깨자 이번에는 이불을 덮고 베개까지 올립니다. 아기가 계속 뒤척이자 아기의 몸 위에 올라탑니다. 아기가 발버둥 치는 것도 무시한 채 10분 넘게 압박합니다.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숨진 9개월 난 아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베트남인 부부가 한국에 온 지 4년 만에 얻은 첫 아이였지만 어린이집에 보낸 지 일주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변했습니다. 심리 검사하고 지를 받고 작가 계속 먹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 나봐서 고적 오래됐어야 돼요. 경찰 조사 결과 60대 원장 A씨의 딸과 보육교사도 학대에 가담했고 피해 아동도 4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A씨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전국 건설 현장에서 15억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노조 소속 건설 장비 임대를 강요했는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 짖는 소리나 아기 울음소리 등을 동원해서 현장 책임자를 압박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대한건설산업노조 집행부 A씨 등 3명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건설 장비 사용을 강요해 시중 가격보다 20% 더 비싸게 임대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무대로 얼마 달라 이렇게 해갖고 또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또 안 들어주면 또 와서 또 집회해갖고 현장 세우고 공사를 못하게. 이들의 공사 방해는 집요하고 치밀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아기 울음소리 등을 스피커로 내보내며 소음 집회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집회를 전담할 노조원을 따로 채용하고 대규모 집회를 할 때는 용역 인력까지 고용했습니다. 학교라든지 거주지에 피해를 줘서 민원을 유발해서 결국은 피해 업체들이 그 민원 때문에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경찰은 이들이 전국 공사 현장 수십여 곳에서 15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조 집행부 3명을 구속하고 추가 피해 업체 여부 등 여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이벤트 치과라고 들어보셨을지요? 이 치과 측에서 제공하는 설문에 참여하거나 지인을 소개해주면 치료를 싸게 해주겠다고 광고합니다. 임플란트나 교정 등은 치료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혹하기 마련인데 막상 찾아가 보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또 치료비를 선불로 챙긴 뒤에 문을 닫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보상은 가능했을까요? 소비자탐사대 송민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100만 원대 임플란트 시술을 38만 원에 해준다는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 3분 의사진료가 끝나자 상담 직원이 추가 비용부터 요구합니다. 저희가 이벤트가 적용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생활건수 80 그리고 플러스 알파 임플란트 금액이신 거예요. 50만 원대 임플란트 광고를 내건 인근 치과도 마찬가지. 그걸로 만약에 하셨을 때는 74만 원이에요. 10% 포함을 해서요. 이들 치과는 시중보다 싼 행사 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이벤트 치과인데 막상 찾아가면 추가 비용과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는 게 특징입니다. 인천의 한 치과는 지인을 데려오면 20만 원을 깎아주는 행사로 고객을 모아놓고 지난해 11월 갑자기 폐업해 선납한 환자 30여 명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돈을 떼일 판입니다. 한쪽으로밖에 못 치고요. 돈은 700만 원 들어갔는데 제대로 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들 이벤트 치과는 의료보험 처리가 안 되는 임플란트와 치아 교정 등 비급여 진료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도 쉽지 않습니다. 이 먹튀 논란은 비급여 진료, 미용 성형 영역에서 선수금을 받았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선수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거나 많은 할인을 하는 그런. 결국 개별 소비자가 치과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지만 형사처분은 입증이 어렵고 민사도 하세월이라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죄송하니까 저도 여지까지 2년을 끌고 왔어요. 어쨌든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신규 진료를 받으셨잖아요. 직원 봉급 어떡하고 직제는 어떡하고 환자는 아무것도 안 받으면요. 먹튀한 의사는 소송만 바꾼 채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활동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5년 전 920명에게 36억 원을 가로챈 이벤트 치과 원장의 경우 치료비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에 변제 능력이 없다면서도 최근까지 지방에서 계속 진료를 해왔습니다. 제가 내리시고 하는 공식에서 작년 여름쯤 하고 잠깐 있다가 그만두셨어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먹튀 영업을 반복하는 이벤트 치과. 피해가 더 늘기 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탐사대 송민선입니다. 기름값이 한 주 사이에 또 올랐습니다. 이달 말이면은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게 돼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에 기름을 미리 채워놔야 하나 걱정인데요. 정부가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서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배상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리터당 1,500원대까지 내려갔던 휘발유 값이 1,6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산유국들이 감산을 결정했고 중국이 경제활동에 나서면서 국제 유가가 들썩인 겁니다. 특히 최근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1,700원대를 넘겼습니다. 휘발유값 올라가지, 정유값 올라가지, 이 내력 지금 물가 같은 거 모든 거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는 게 없어요 지금. 그게 없는 서민들은 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지금. 정부는 당초 유류세의 단계적 정상화를 꾀했지만 최근 유가 상승 탓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정대로 이달 말에 유류세 인하를 끝내면 휘발유 값이 1,800원대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도 유류세 인하 연장을 주문했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공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좀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의견 또 제시가 있었습니다. 민생 부담 측면에서 더 전향적으로. 문제는 올해 최대 20조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는 점. 그래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을 미세하게 줄일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지난해 청약시장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급등기에는 1인 가구 청약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는데 왜 이렇게 시장의 지형이 변한 건지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인천 송도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 직장인 A씨. 최근 청약 열기가 다소 식으면서 추첨제를 통해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작년만큼의 열기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A씨 같은 사례는 넘쳐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일반 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된 1인 가구는 1,000명이 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전체 당첨자의 7%에 불과했는데 3배 가까이로 뛰었습니다. 특별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공급에 1인 가구가 포함되면서 지난해 서울 당첨자의 70%는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1인 가구의 특별 공급 문턱을 낮춘 가운데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청약이 미달되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다 보니 부동산 급등기와 달리 1인 가구가 청약 시장의 한 축이 된 겁니다. 문제는 주택 공급은 한정돼 있어 특정 계층에 배정하는 물량이 늘면 나머지는 당첨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전체 총 물량에서 일정 부분을 비율대로 이제 분배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역차별도 받는다는 느낌이 있겠죠. 국내 1인 가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청약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파이가 줄어들면서 저출산 정책 기조를 거스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주문 배달앱 이용자가 줄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거리두기도 끝났겠다, 날도 거의 풀렸겠다. 굳이 비싼 배달비를 내가면서 바깥 음식을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배달 플랫폼은 소비자 대거 이탈로 이어질까 배달비 낮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단건 배달, 수수료 인상 등으로 지난해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배달앱들. 배달의 민족 운영사는 무려 4천억 원대, 쿠팡이츠는 1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음식을 배달해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0.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포인트 줄었는데 요즘은 이제 굳이 밖으로 나가도 되니까 그렇게 막 전처럼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배달 이용을 줄이는 이유로 10명 중 8명이 배달비 인상을, 10명 중 6명이 음식값 상승을 꼽았습니다. 12,000원짜리를 시켜 먹는데 배달비만 4,000원이 넘으니까 그냥 안 먹고 말지. 상황이 이렇자 배달앱도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한 배달앱은 이용자가 배달 시간과 비용에 따라 배달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맞춤 배달을 내놨습니다. 이곳에서 가게 배달을 선택하면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배달비를 1,000원 가까이 아낄 수 있습니다. 한 건 배달만 해왔던 다른 배달앱도 배달기사가 가까운 거리 주문을 묶어 한 번에 배달하는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하지만 이미 높아진 배달 수수료 자체를 낮추지 않으면 돌아선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오늘 동해상에서 한미일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들이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주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데 따른 대응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현장 모습은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이지스 구축함 3척이 나란히 파도를 가르며 해상 기동을 펼칩니다. 우리 율곡 2함과 미국 벤폴담, 일본 아타구함의 레이더는 200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고 그중 24개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3일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나흘 만에 열렸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한미일 해군이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3국이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한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이 ICBM급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하면 우리 해군은 발사 장소와 속도, 발사각 등의 정보를 일본보다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각 발사된 미사일의 낙하 정보나 대기권 진입 정보는 일본 측 정보가 정확해 3국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북한 미사일의 개발 단계와 성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일본 전투기가 촬영한 북한 ICBM 낙하 영상에서 불꽃이 갈라지는 모습이 포착돼 한미일 군 당국은 북한의 대기권 재진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주요 7개국 G7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려고 하던 일본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공동 성명에 담는 것이었는데 회의에 참석한 독일 환경장관이 현장에서 공개 반박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환경장관 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주요 국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는 취지로 발언합니다. 알프스処理水の海洋放出を含む廃炉の着実な進展、そして科学的根拠に基づく我が国の透明性なる取り組みが歓迎されると。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독일 환경부 장관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 적은 없다며 공개 반박합니다. Vor dieser Verantwortung habe ich ebenfalls Respekt und es liegt, glaube ich, auf der Hand, dass Umweltminister Einleitung von Gewässern. G7 공동 성명에도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일본은 당초 오염수 방류 환영 문구를 담으려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계획보다 억제된 표현이 담겼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결국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회견 직후 실수가 있었다며 본인의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요즘 술자리 많이 늘었죠. 숙취 해소제도 덩달아 인기입니다. 해소제 믿고 과음하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김충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계산대 앞 제일 좋은 자리는 숙취 해소제 찾입니다. 음료 제품은 물론 젤리나 환 형태도 인기입니다. 최근 숙취 음료 매출은 전년보다 60% 증가했고 젤리, 환 제품은 2배로 늘었습니다. 만나서 좀 놀 자리나 술을 마실 기회가 조금 더 많이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어도 조금 효과가 있는 느낌은.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되는데 이 물질이 신경을 자극해 숙취를 유발합니다. 제품들은 저마다 효과를 강조하지만 아세트알데히드를 혈중에서 낮추는 걸로 증명된 숙취 해소제는 없고 허가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도 없습니다. 숙취 해소제 모두 일반 식품으로 숙취 해소나 감보호 같은 기능성 표시를 해선 안 되지만 식약처가 숙취 해소제에 대해서만은 허용해 특혜 논란도 일었습니다. 다만 몸에 당분과 수분을 많이 공급하면 대사가 촉진돼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환자에게 포도당 주사 놓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숙취 해소제가 과도한 설탕을 우리 몸에 공급을 숙취 해소제를 먹는다고 해서 숙취 해소가 되지는 않는다 생각해요. 다음 날 뜨끈한 국밥을 먹거나 물 많이 마시거나. 전문가들은 숙취 해소제를 믿고 과음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뉴욕 브로드웨이를 대표하는 최장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막을 내렸습니다. 1988년 첫 공연 이후에 35년 만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회복하지 못한 건데요. 마지막 무대를 보려는 팬들이 몰리면서 티켓값은 장당 500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35년간 상영해온 뉴욕의 마제스틱 극장. 마지막 공연을 끝낸 출연진들이 무대로 나오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FA 역사상 최장수 공연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배우 14,000명이 무대를 거쳐갔습니다. It's surreal actually because I actually don't think it should be closing. And so I think that people will miss it so much that it will reopen at some point. 1톤의 샹들리에 등 화려한 무대와 음악으로 사랑받았지만 코로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No doubt have changed due to the pandemic and inflation. The Broadway League says that in the years 2018 to 2019, Broadway contributed more than $14 billion to New York City's economy. 마지막 무대를 보려는 관객들이 몰리면서 재판매 사이트에서 티켓 가격은 장당 520만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We came to the 25th anniversary. We came to this is our 11th time here. It was great to see Andrew here for closing night, along with all the other Phantoms. 아쉬움을 뒤로한 채 뉴욕에선 막을 내렸지만 한국과 일본, 스웨덴 등 해외에서 공연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배구 여자의 김연경이 지금 소속팀인 흥국생명에서 1년 더 뛰게 됐습니다. 김연경이 끝내 흥국생명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답은 그동안 김연경이 내뱉은 말에 있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사상 첫 만장일치로 개인 통산 5번째 MVP를 받은 김연경. 딱 한 가지 통합 우승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수 생활 연장을 결정하면서 새롭게 뛸 팀을 고른 제1순위 기준도 바로 우승이었습니다. 우승 전력이 좀 가능한 팀을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수준급 선수들을 보유한 현대건설이 김연경을 노렸지만 최종 선택은 현재 소속팀인 흥국생명이었습니다. 1년 연장에 총액 7억 7,500만 원. 여자 배구 역대 최고 대우입니다. 여기에 김연경의 마음을 끈 건 전폭 지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감독님하고의 대화에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팀을 꾸려가려고 하는 그런 비전들이라든지 계획들 그런 것들을 듣고 우승이 거저 쥐어지는 건 아닙니다. 흥국생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미들 브로커나 세터 자원 보강이 우선순위로 거론됩니다. 이번 FA 시장엔 염혜선이나 김수지 같은 대역급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연봉 총액 28억 원으로 선수단을 꾸리는 것도 과제입니다. 구단은 김연경이 통상적인 3년 FA가 아닌 1년짜리 계약을 맺은 데 대해 시즌 뒤 현역 연장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선수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경이 선수 생활을 계속하면서 IOC 선수위원회에 도전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해랑 연극재단과 조선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이해랑 연극상 수상자에 배우 김재건 씨가 선정됐습니다. 김재건 씨는 반세기 동안 연극 무대를 지키며 정통 사실주의 연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별상은 1989년 출범 이후 세계적인 인형극제로 성장시킨 재단법인 춘천 인형극제가 수상했습니다. 봄 청보리밭이 6월이면 황금 물결로 일렁입니다. 누렇게 익은 보리가 나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휘청대죠. 그렇게 보릿고개를 천신만고 넘기까지 옛날 아이들은 진달래를 삼키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진달래꽃은 먹는 꽃, 먹을수록 배고픈 꽃. 그 시절 입술이 벌게지도록 진달래를 먹듯 먹어도 배고픈 병이 있었습니다. 갈증이 심해 물을 허겁지겁 마시고 배가 고파 개걸스럽게 먹어도 몸은 야워가는 소갈증입니다. 남도 말로 허천병이라고 부르는 이 기갈증에 걸리면 결국 두 눈이 멀곤 했죠. 걸신 들린 듯 먹고 싶거나 갖고 싶어 연방 입맛을 다시며 안달하는 모양을 껄떡거린다고 합니다. 헝겁지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허둥대는 허겁지겁과 달리 매우 좋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허둥대는 걸 가리킵니다.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어떻게 거기서 3개 뺏겼어.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나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얘기입니다. 이 씨 휴대전화에 녹음된 육성들을 들어보면 도대체 이게 정치판인지
저작거리 건달들 투전판인지 헷갈립니다. 돈 봉투를 만들어 이 시를 통해 건넨 사람은 관석이 형이 꼭 돈을 달라고 하면 1,000만 원 주고라고 인심 쓰듯 말합니다. 들어온 걸 대략적으로 한번 살짝 얘기하라는 대목도 있죠. 그런데 당사자들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부터 걷더니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면 전환용 수사라는 비난에 이어서 급기야는 고작 300만 원 갖고 그러느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송영길 캠프의 핵심 인물 두 사람이 돈 봉투를 돌렸던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는 0.59% 차로 가까스로 당선됐습니다. 그런 뒤 한 명은 핵심 당직인 사무부총장에, 봉투를 전달한 이 씨는 바로 그 아래 사무부총장에 기용됐습니다. 선거에서 막걸리 고무신이 사라진 지가 언젠데 거대 제1야당이 자기네끼리 벌인 당권 경쟁은 펼쳐지 요지경이었다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고 신속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뒤늦긴 했지만 순리를 따르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대표 개인의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도 진작에 이렇게 명쾌하고 당당한 대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4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헝겊직업 탐식의 끝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황사먼지는 오늘까지만 좀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되겠는데요. 중부 지역은 비가 시작된 곳도 있고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 봄비치고는 양이 꽤 많습니다. 충남과 전북 지역에 6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최고 40mm가 오겠습니다. 천둥, 번개가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등 다소 요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과 제주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울산과 대구는 2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수요일에는 서울이 27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7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